내 평생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을 그는 단 하룻밤에 보여줬어요. 그의 까만 눈동자가 내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어요. 처음 느껴보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시위대 함성이 뒤섞인 그날 밤 안전한 곳으로 날 이끄는 그의 체온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어요. 두렵나요? 그가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케냐의 뜨거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철수 명령에도 우리를 갈라놓는 깊은 문화적 차이조차도 그 순간에는 모두 무의미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금기를 깨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벽해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구김없는 블라우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온갖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오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해외 발령 통보를 받기 위해 인사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떨렸어요. 3년간 지칠 줄 모르고 일한 결과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외 주재원 기회가 왔죠. 유럽이나 미국 지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싱가포르나 홍콩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딜 가든 새로운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인사팀 문을 두드리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문을 열자 김 부장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지만 왠지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달라 보였어요. 서연 씨, 축하해요. 해외 발령이 확정됐어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김 부장님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세 글자가 있었어요. 케냐 나이로비.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프리카? 그것도 케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많은 해외 지사 중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부장님 혹시 실수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실수 아니에요.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의 첫 담당자로 서연 씨를 선택했어요. 케냐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거점이 될 거예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제 지식이라곤 사파리와 빈곤, 그리고 위험하다는 이미지뿐이었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김 부장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서연 씨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죠. 내 안전지대를 떠나 완전히 낯선 세계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났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케냐 나이로비를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죠. 놀랍게도 나이로비는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아프리카의 녹색 도시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치안 문제와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밤새 정보를 찾아보면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준비도 없이 낯선 대륙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29살 커리어의 황금기에 이런 도전을 피해간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케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현지에 전파하고 농산물 유통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죠. 예상보다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서연 씨,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현지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프로젝트 총괄 이사님의 말씀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발령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의 준비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 문화와 언어에 대한 기초 교육도 받았죠.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과 응원을 동시에 보내주었어요. 특히 엄마는 매일 밤 전화로 걱정을 쏟아내셨죠. 서연아, 정말 가야 하니? 그런 위험한 곳에.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내심 이 도전이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죠. 괜찮아요, 엄마. 회사에서 모든 안전 대책을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짐 정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이 풍경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복잡하게 뒤섞였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케냐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나이로비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현지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과연 내가 이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죠. 나이로비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한국의 가을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죠.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처음 마주한 케냐의 모습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환한 미소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캐리브 캐니어, 미즈, 파크, 케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씨. 그의 따뜻한 인사에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차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나이로비의 풍경이 펼쳐졌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허름한 건물들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동시에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는 나이로비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보안이 철저한 게이티드 커뮤니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으로는 나이로비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멀리 초원의 실루엣도 보였죠. 짐을 풀면서 문득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아프리카에 와 있구나. 이곳에서 얼마나 지내게 될까? 1년? 2년? 아니면 그 이상?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나이로비에서의 생활, 그리고 내가 담당하게 될 프로젝트.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 사이로 케냐의 첫밤이 깊어갔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이죠. 나이로비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맑은 하늘과 함께 낯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여전히 이곳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은 현지 협력업체와의 첫 미팅이 잡혀 있었고 가슴 한편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회사 차량이 도착하자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한국에서의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이 아니었죠.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협력업체 사무실은 나이로비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한국의 빌딩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로비에 들어서자 케냐 그린 이니셔티브라는 회사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대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미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있었죠.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밀려왔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5명의 현지 직원들이 일어서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중에서 한 남자의 눈빛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죠.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 사람은 자신을 사무엘 오치행이라고 소개했어요. 사무엘의 영어는 유창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죠.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케냐 농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사무엘이 다가와 내일 실제 농장을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의 진솔한 눈빛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이 낯선 도시가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이 운전하는 지프차를 타고 나이로비 외곽으로 향했어요. 도시를 벗어날수록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넓은 초원과 붉은 흙길,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무엘은 운전하면서도 케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었죠. 그의 솔직함에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흙으로 지은 집들과 헐벗은 도로, 그리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파왔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의 해맑은 웃음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사무엘이 아이들과 현지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그는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죠. 농장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어요. 넓은 땅이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황폐해 보였죠. 사무엘이 설명하길 이곳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생산성이 낮다고 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도입하려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이 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죠.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마을 어르신들과도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눈빛은 지혜로 가득했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환대와 진심이 느껴졌어요. 점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현지 음식을 먹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죠. 우간다리라는 옥수수 반죽과 함께 먹는 스튜는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전통 춤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귀갓길에 접어들 즈음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었죠. 사무엘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그는 차를 세우고 상황을 살폈죠. 정치적인 시위예요. 최근 지역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네요. 사무엘의 말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시위대가 점점 격앙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죠. 갑자기 누군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사무엘이 재빨리 내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고 했죠. 우리는 차를 두고 좁은 골목길로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사무엘은 내 손을 꼭 잡은 채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의 손길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죠. 몇 분 동안 달렸을까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지역 주민센터였고 이미 몇몇 사람들이 대피해 있었죠. 숨을 고르며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시위대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사무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우리의 손이 여전히 맞잡힌 것을 깨닫고 얼굴이 뜨거워졌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대피소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무엘은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오히려 고마웠죠. 위기 상황에서 그의 침착함과 배려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죠. 처음 케냐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달리 이제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겼어요. 오늘 정말 미안해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 사무엘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 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죠. 오히려 현실적인 케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내일 저녁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진짜 케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웃으며 수락했죠. 이것이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사무엘과 함께 프로젝트 세부 계획을 논의했어요. 업무적으로도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죠. 그의 현지 지식과 내 기술적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냈어요. 회의실 안에서도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죠. 저녁에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은 나이로비의 유명한 현지 음식점이었어요. 사무엘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평소보다 더 멋져 보였죠. 그의 미소에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식사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무엘은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환경공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고국에 돌아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의 삶,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케냐 발령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불안과 걱정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공감의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디저트를 먹으며 사무엘이 내게 케냐 전통 팔찌를 건넸어요. 마을 아이들이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했죠. 알록달록한 구슬로 만든 팔찌였는데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나이로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두렵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죠. 사무엘과의 만남이 내 시선을 바꿔놓았어요. 팔찌를 손목에 다시 한번 감싸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낯선 땅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인연이 앞으로 나를 어디로 이끌지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케냐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나이로비의 거리는 이제 낯설지 않았고 매일 아침 들리는 새들의 소리도 친숙해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 마음이었어요. 사무엘과 함께한 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메시지에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퇴근 후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났고 주말에는 케냐의 아름다운 곳들을 탐험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나이바시아 호수로 소풍을 갔었어요. 맑은 호수와 주변의 야생동물들이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죠. 호숫가에 앉아 있을 때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서연,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눈을 마주치자 그의 까만 눈동자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죠. 사무엘에게서 케냐의 문화와 역사를 배웠고 나는 그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어요. 부모님께 이 관계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뒤척였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사무엘을 소개했어요. 처음 사무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엄마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죠. 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통화가 끝난 후 부모님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예상했던 대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죠. 서연아, 엄마는 내 행복을 바라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 봤니? 엄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죠. 부모님 세대에게 국제 결혼, 그것도 아프리카 남자와의 결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더 알아가 보자.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차분히 생각해 보렴. 아버지의 제안은 타협점처럼 들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사무엘에 대한 감정이 확고했죠. 그날 밤 사무엘에게 부모님의 반응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죠. 그의 성숙한 반응에 더욱 그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다리겠어요. 당신 부모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의 다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매주 영상통화에 참여해 부모님과 대화했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케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긴급 소식이 전해졌어요. 케냐의 정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사에서 프로젝트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미 많은 현지 농부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고 나에게는 사무엘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당장 사무엘에게 연락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느껴졌지만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했죠. 우리는 밤새 자료를 모으고 대안을 찾았어요. 비용을 줄이면서도 핵심 프로젝트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리했죠. 다음 날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최대한 전달하려 노력했죠. 특히 농부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회의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죠. 사무엘과 함께 농장을 방문하고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본사에서는 규모를 축소하되 핵심 프로젝트는 1년간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작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흘렀어요. 사무엘은 내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나이로비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서연,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의 축하 박수 속에 그의 품에 안겼죠. 반지는 소박했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다행히 몇 개월간의 교류 덕분에 부모님은 사무엘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버리셨죠. 처음보다는 수용적인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정말 확신하니?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많이 다를 텐데. 확신한다고 대답했어요. 사무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은 한숨을 쉬시면서도 결국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원했고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죠. 사무엘의 가족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내게 케냐 전통 홀레복을 선물해 주셨죠. 결혼식 전날 마을 여성들이 모여 내게 전통 해나 문양을 그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들의 웃음과 축복 속에서 진정한 환대를 느꼈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날 작은 교회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케냐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무엘은 평소보다 더 당당하고 멋져 보였죠. 부모님도 비행기를 타고 와주셨어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알록달록한 케냐 전통 의상을 입은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죠.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혼식은 케냐와 한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마을 아이들의 합창, 전통 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까지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사무엘과 손을 맞잡고 서약을 나눌 때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케냐 발령에 실망했던 순간부터 사무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이 자리로 이어진 필연적인 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허락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사무엘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평생의 약속을 읽을 수 있었죠. 우리의 키스와 함께 교회 안은 축하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결혼식 후에 축하 파티는 마을 광장에서 열렸어요. 모닥불 주변에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이곳이 내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낯선 두려움으로 시작된 케냐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로 이어졌어요. 사무엘이 내 손을 잡고 춤추자고 이끌었어요. 그의 손길에 이끌려 모닥불 주변을 돌며 춤을 추는 동안 가슴속에서 뜨거운 행복감이 퍼져나갔어요. 이 순간, 이 사람, 이 장소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별이 빛나는 케냐의 밤하늘 아래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평소보다 더 심한 피로감. 처음에는 케냐 음식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무엘의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배를 쓰다듬었죠. 우리의 사랑이 새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처음으로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벅차하셨어요.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목소리로 축하해 주셨고 한국에 오라고 제안하셨죠. 하지만 안정적인 임신 유지를 위해 장거리 여행은 피하기로 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마을 여성들의 보살핌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전통적인 임산부 케어 방법을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한국에서라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녀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케냐어로 자장가를 가르쳐 주시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정했어요. 한국식 이름 준호와 사무엘의 루오족 이름 오몬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죠.
밤마다 뱃속 아기에게 두 이름을 불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한국에서라면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사무엘과 마을 공동체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진통이 시작된 그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나이로비의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사무엘은 내내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보드라운 그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검은 눈동자와 포근한 갈색 피부, 그리고 내 눈매를 닮은 아기 준호는 완벽했어요. 사무엘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죠. 아기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집 앞에는 화려한 천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여성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으로 우리를 맞이했죠. 준호는 단순히 우리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사무엘의 가족들은 전통적인 장명식을 준비했어요. 루오족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오몬디라는 이름은 축복받은 아이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어요.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마다 깨는 아이를 달래며 때로는 지치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인 아빠였어요.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목욕시키고 밤에도 번갈아 가며 돌봐주었죠. 한국의 많은 아빠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을 공동체의 육아 방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핵가족이 고립되어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이웃 여성들이 수시로 아이를 봐주고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6개월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부모님이 방문하셨어요. 엄마는 손자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을 쏟으셨죠. 피부색은 달라도 외할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어요. 아버지도 손주에게 완전히 푹 빠지셨죠.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케냐의 환경과 문화에도 점차 적응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님은 한 달간 머물며 케냐의 일상을 함께 경험하셨어요. 사무엘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지셨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미소로 소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떠나시는 날 엄마는 내게 속삭이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이제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준호가 1살이 되었을 무렵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던 경험과 케냐에서의 삶이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한 거죠. 사무엘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 공사가 한창일 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죠. 준호가 이제 형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둘째 임신은 첫째 때보다 조금 수월했어요. 이미 한번 경험해봤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주변의 도움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죠. 사무엘은 더욱 세심하게 나를 챙겼고 준호도 제 나름대로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두 번째 출산은 첫째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딸아이가 태어났죠. 우리는 그녀에게 한국 이름 미나와 케냐, 이름 아키냐를 지어주었어요. 아키냐는 빛나는 아침이라는 뜻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 그녀에게 딱 맞는 이름이었죠.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이 꽃피었어요. 준호가 동생을 조심스럽게 만지던 순간, 미나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을 때 그 순간들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주었죠. 도서관이 완공되고 개관식을 열었을 때 마을 전체가 축하해 주었어요. 작지만 밝은 공간에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 아이들이 앉아 읽을 수 있는 다채로운 쿠션들, 한국에서 보내온 동화책들도 자리를 잡았고 케냐 전통 이야기 책들도 함께했죠. 문화가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도서관에서는 매주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나중에는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오게 되었죠.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었어요. 사무엘은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갔고 나는 도서관과 교육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었죠.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하는 이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준호가 3살, 미나가 1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고 부모님도 손주들이 자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죠. 사무엘에게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환경의 아이들은 조금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곧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웃음을 되찾았죠. 사무엘도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고 내가 자란 동네를 둘러보며 내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달간의 한국 방문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국 음식에 푹 빠졌고 사무엘도 김치를 좋아하게 되었죠.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풍경, 그리고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 경험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친구들과의 재회도 의미 있었어요. 대학 동기들과 회사 동료들을 만나 내 케냐 생활을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사진 속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며 축하해 주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쉽게 놓아주지 못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걱정보다는 자랑스러움이 더 커 보였어요. 아버지는 사무엘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족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케냐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케냐에 처음 왔던 그날이 생각났죠.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 지금 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의 남편과 2아이, 그리고 마을 전체가 가족이 된 공동체. 사무엘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는 내 무릎에서 잠들었고 미나는 아빠 품에 안겨 있었죠. 우리 4사람의 모습이 창문에 희미하게 비쳤어요. 서로 다른 색깔이 모여 만든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죠. 케냐의 붉은 대지 위에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가 계속해서 쓰여나갈 테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을 뜨자마자 옆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의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죠. 준호와 미나는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죠. 이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최근 며칠간 계속되는 메스꺼움이 다시 찾아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셋째 아이가 찾아온 거였죠. 사무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새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건 더 큰 책임감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랑의 결실이 또 하나 맺어진다는 생각에 행복했죠. 준호와 미나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말해 주었어요.
준호는 벌써 형으로서 할 일들을 열심히 계획하고 있었고, 미나는 궁금한 것이 많은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죠. 아이들의 순수한 기대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셋째 임신은 처음 2번보다 체력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이미 2아이를 돌보면서 임신 증상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사무엘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아이들을 돌봐주셨죠.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사무엘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역 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죠.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가 이제 더 큰 규모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엘은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여러 농부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열정과 야망이 느껴졌죠. 때로는 불안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강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나는 옆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힘이 되어 주었죠. 이 시기에 나 역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지만 이제는 마을의 일원이자 두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죠. 도서관 프로젝트는 교육센터로 확장되었고 한국어 수업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특히 보람을 느꼈던 것은 마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전통 공예품을 한국과 일본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주문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셋째 아이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새 집은 전통적인 케냐, 가옥 구조에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더한 곳이었죠. 마당은 넓었고 과일나무들이 즐비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죠. 이사한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었어요. 가구를 나르고 커튼을 달고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죠.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식사하며 새 집의 행운을 빌었어요. 이런 공동체의 힘은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셋째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태어났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죠. 이번에는 집에서 가까운 지역 병원을 선택했어요. 첫째, 둘째 때와 달리 출산 과정이 매우 빨랐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2시간 만에 아들이 태어났죠. 우리는 그에게 한국 이름 지호와 케냐 이름 키마니를 지어주었어요. 키마니는 전사라는 뜻으로 태어나자마자 강한 울음소리를 내던 그에게 딱 맞는 이름이었죠. 지호는 작지만 건강했고 형과 누나를 닮아 예쁜 눈매를 가졌어요. 새 아이의 엄마가 되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밤에는 지호가 깨고 낮에는 준호와 미나를 돌봐야 했죠. 사무엘은 사업 확장으로 바빴지만 틈틈이 육아를 도와주려 노력했어요. 그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호가 100일이 되던 날 사무엘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의 수출 플랫폼이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고 해요. 케냐의 고품질 커피와 차, 유기농 과일들이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소개되는 순간이었죠. 사무엘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고 지호의 100일도 함께 기념했죠. 새 아이를 안고 있는 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 가족은 단순한 한국과 케냐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요. 준호는 이제 7살이 되었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5살로 내년에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 스와힐리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사용했어요. 때로는 새 언어가 섞인 독특한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들의 정체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문화를 모두 품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준호는 한국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한국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고, 미나는 케냐 전통 춤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지호는 아직 어렸지만 형과 누나의 영향을 받아 두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두 세계의 가치를 모두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피부색으로 인한 질문들에 답해야 했고, 왜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다른지 설명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갔어요. 그들에게 다름은 부족함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것을요. 마을에서는 이제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눈길을 보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가끔은 한국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고, 명절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행사를 열기도 했어요. 이런 문화 교류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도서관과 교육센터는 점점 발전해 갔어요. 처음에는 책 몇 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컴퓨터 교실도 생기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죠. 주변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성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도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이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 같아 보람찼어요. 사무엘의 사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커피와 차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기농 제품들로 확장되었죠. 특히 여성 농부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데 큰 관심을 가졌어요. 사무엘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새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0년 전 케냐 발령을 받았을 때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 지금 내 현실이 되어 있었죠. 후회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조용한 질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커녕 감사함이 넘쳤어요.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확신했죠.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섰기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교육 기회가 필요할 테고 한국과 케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마을 전체가 우리의 확장된 가족이 되었고 두 나라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우리 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문화와 국경을 넘어 사랑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랐죠. 해가 저물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케냐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무수한 별들로 가득했죠. 준호와 미나는 별자리 이름을 배우며 즐거워했고 지호는 내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사무엘은 모닥불을 피우며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했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두 세계가 만나 창조된 우리만의 작은 우주 속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이야기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거예요. 별빛 아래 케냐의 붉은 대지 위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서 시작된 여정이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